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만남이 나름 성과를 냈습니다. 대치와 갈등만 보이던 여야가 헬로윈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서로가 한발 양보에 마음 졸이며 진실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게 된 겁니다. 협치의 첫 발걸음을 뗐다 싶긴 한데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죠. 민주당은 자기 당 출신인 국회의장에게 막말과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언사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의장 후보들이 가득하다 보니 체면도 염치도 정치적 올바름도 다 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치게 힘을 과시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첫 소식,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헬로윈 특별법의 내용과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이태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여야가 헬로윈 참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해 국회로 법안이 되돌아온 지 석 달 만입니다.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의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쟁점 사안들을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특조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삭제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는 특조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생각이 계속 맞부딪혔는데 용산과도 충분히 수기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의 첫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유족 측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 특조위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선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인데 민주당은 내일 특검법 단독 처리를 시도하고 처리가 안 되면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을 막겠다며 압박합니다. 최홍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헬로윈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해병대원 특검법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법 절차에 저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내일 통과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재표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 없이는 법안 상정이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일 예정된 의장의 해외 순방 출국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지요. 자신들이 배출한 의장을 향해 법안 처리 문제로 공세를 펴는 건 이례적입니다. 박지원 당선인은 무소속 상태인 김 의장의 복당을 막아야 한다며 욕설을 했다가 방송 중인 줄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등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단독 추대 가능성이 있었던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당내 비판 여론에 사실상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개파색이 옅은 김도읍, 추경호 의원 이름이 거론되는데 결과를 알긴 어렵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근 여권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이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후보가 없으면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주변에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추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개파를 막론하고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의 출마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불출마 결심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거부감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이 의원이 뜻을 접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 총리를 지낸 3선 추경호 의원과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 4선 고지에 오른 박대출 의원 등이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던 4선 김도읍 의원도 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수도권 당선자분들 중에서 다선 의원들 중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에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이 고심 중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의사협회 새 지도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면택 신임 회장, 모두들 알고 있는 초강경파 인사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정부와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취임 일성으로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겼습니다만 이번엔 전공의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사 내부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의정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배상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과 환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풀겠다. 이면택 의사협회 새 회장이 임기 첫날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얽힌 매듭을 정부와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교수님들 뜻을 다 담을 수 있는 논의회장에서 충분히 뜻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1대1 대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의협 대변인은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방침은 그대로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를 모두 열어둔 셈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일이라도 대화를 나누자는 입장입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내일부터 계속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이면택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한다며 범의료계 협의체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전공의 반발에 맞선 임 회장이 이를 어떻게 조율해 의정 대화를 이끌어낼지 취임 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2,000명을 어떻게 계산해서 내놓은 건지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 겁니다. 10일까지 근거 자료를 내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제기했던 의대생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법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며 그 전엔 최종 증원 규모를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던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장인 구혜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고 2020년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고요. 재판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정지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정부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계층 간 이동을 개선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경제 참여를 늘리려는 대책이 눈에 띕니다. 또 앞으로는 아빠들이 출산 휴가를 최대 한 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생후 12일 된 아들을 둔 초보 아빠 장모 씨는 아내만 두고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 두고 가기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재택근무라도 쭉 하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 좀 아쉽긴 했어요.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빠의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말까지 포함하면 한 달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남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일부 가능하도록 하고 통상 임금의 80%, 월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국가 장학금을 받는 100만 명 정도의 청년에겐 취업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게만 주던 저소득층 국가 장학금도 초등학생 5, 6학년까지 확대합니다. 세금 혜택이 많은 IS 계좌도 3개 종류를 하나로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출산 휴가 확대 등은 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최근 한 기업이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1억 원씩을 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2가 출산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연간 23조 원 정도 들어도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진행한 대국민 설문입니다. 자녀 1명당 1억 원 현금을 주면 출산 동기부여가 되겠냐는 질문에 13,0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응답자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고 이를 위한 연간 23조 원의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63.6%가 찬성했습니다. 정부 1년 예산의 3에서 4%에 달하는 큰 규모지만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힘들다고 안 낳는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1억을 주어서 진짜 피부로 느낀다면 우려도 있습니다. 현금을 받으려고 대책 없이 출산하거나 현금성 지원이 물가 상승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보단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돈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뭔가 경력이 끊긴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좀 꺼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면 2억 원 주택자금을 초저리로 빌려주고 이자나 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20년 장기 대출에서 뭐 하나 낳으면 이자 탕감, 둘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셋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향후 저출산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MBC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예고방송을 올렸다가 돌연 방송을 취소했습니다. 구독자들에게는 사과까지 했는데 대검이 이 총장 가족의 계좌 내역을 공개하며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한 데 따른 겁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름을 저널리스트라고 지었던데 저널리즘의 기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 씨가 특종 보도를 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건 보시면 파괴력 있는 팩트로 어떤 사회적 의미까지 담아내는. 장 씨는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제보자와 짜고 이동재 기자를 몰래 취재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오전엔 검찰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보도하겠다며 예고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예고 영상을 돌연 삭제하고 방송을 취소한다며 구독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검찰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물러선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와 일부 언론은 2016년 박모 변호사의 배우자가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에 2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송금한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며 당시 박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여서 뇌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 거래 내역 원본을 공개하며 제보 파일은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장 씨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금융거래자료 위조와 명예훼손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경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 부인은 남편이 일하던 로펌에서 4년간 1억 9천만 원을 급여로 받았고 딸은 20살 때 성남 재개발 지역 땅을 엄마로부터 4억 원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는지까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입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이후 부모 찬스 의혹이 일었습니다. 오 후보자 장녀는 20살이던 2020년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매입자금 4억 2천만 원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3억 5천만 원과 은행 대출 1억 2천만 원으로 냈습니다. 남은 돈 4,850만 원은 증여세로 냈습니다. 재개발 직전인 땅이라 가격이 오르기 전 절세를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딸은 20살 때부터 4년 동안 법무법인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오 후보자 부인은 남편이 일하던 로펌에서 4년 동안 급여 1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딸은 오 후보자의 소개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고 부인 역시 실제로 근무하며 송무 지원 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자세한 경위는 오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파괴했던 비무장지대 초소를 복원하고 최근엔 도로의 지뢰까지 다시 매설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우리 군도 이런 위협에 맞서 GP를 복원하고 기관총 같은 중화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0년 5월 3일 아침 북한이 우리 측 GP를 향해 고사총 4발 이상을 발사하며 도발하자 우리 군은 K6 중기관총 15발로 응수했습니다. 이처럼 비무장지대에선 남북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을 합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파괴했던 GP 11곳을 지난해 11월 복원하고 무반동총까지 투입하자 우리 군 역시 상응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노골적인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철거했던 GP에 지난 1월부터 모래주머니와 방호벽을 쌓고 일부엔 컨테이너도 들여놓은 데 이어 원래 GP에 있던 중화기로 재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정통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K3 경기관총과 K4 고속유탄 기관총뿐 아니라 거치해놓고 쏘는 K6 중기관총과 같은 중화기 투입도 복원 계획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화기로 재무장하기 위해선 상주할 병력도 함께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는 필요한 시점에 병력을 투입하는 단계여서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구금했던 탈북민 수백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소환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의 행위를 규탄했는데 반년 만에 또 탈북자 200여 명을 북송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와 송환이 일상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압록강을 끼고 북한 해상과 국경을 맞댄 중국 바이산시입니다. 지난달 말 바이산 구류소에 구금돼 있던 탈북민 200여 명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 대규모 북송이 진행된 지 반년 만입니다. 백산 공안 그게 한 200명 있었다. 오후에 나왔다는 것까지 하기로 했고 해산해서 지금 몽땅고 강력소에 들어갔는데 북한 교화소로 끌려간 탈북민들은 폭행이나 고문과 같은 인권 유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년 전 바이산 구류소에서 북송당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는 아직 동생의 소식을 모릅니다. 동생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달라 말을 할 수 있는데 북한 쪽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
가혹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오빠도 진짜 그냥 교화소에서 돌아가신 거라서 병들고 맞고 더 이상 고통 속에 살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양국에선 올해 정상회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한이 원하는 거를 이제 들어주면서 관계 유지를 하는 그런 배경으로 보이고요. 체포와 북송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미국과 영국 의회에선 강제 북송 대응을 촉구하거나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노동절 휴일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화창해서 공원과 고궁 등에는 나들이 객으로 붐볐는데요.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이뤄지면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통하는 길이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더운 날씨에 물에 발을 담그고 아빠와 함께 놀러 나온 초등생 여자아이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집에 있기 너무 아까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고 아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한강공원은 돗자리를 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고궁을 찾은 시민들도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생일잔치하고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애기들이랑 식구들이랑 이렇게 나와서 구경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도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았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개최한 노동절 집회에 총 3만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심 곳곳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원래는 버스 타고 가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좀 타고 할까. 서울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집회가 열린 오후 3시 30분 서울 도심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15km 정도였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중국은 오늘부터 닷새에 내릴 노동절 연휴입니다. 6억 8만 명이 한국을 찾을 전망인데요. 명동이나 경복궁 등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겠다 싶겠지만 6호가 몰려든 곳은 서울 성수동과 신당동 등이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골목에 쇼핑백을 든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외국인 전용이란 문구가 붙은 잡화 매장과 가게 앞 간식 코너는 중국인들로 붐빕니다. 오늘부터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곳곳에 몰려들었습니다. 主要是那个买化妆品啊，这些小食品啊，这些东西。IG、Instagram 和 Facebook。 신당동 패션 골목을 찾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들면서 일부 매장 안에는 환전소까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의 성지로 불리는 성수동 골목 소품샵과 포토존엔 긴 줄이 생겼습니다. We saw this place on our social media. It is a quite good place to find some local Korean brands here and take some good pictures here. 전세버스를 타고 깃발 든 가이드를 따라다니던 중국인들의 관광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I think I prefer be free, and if you choose the group, it will be have many limits. For example, time.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8만 명의 유커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백두대간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5월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에게 등산은 꿈 같은 얘긴데요. 휠체어나 유모차도 태백산을 오를 수 있는 길이 내일부터 열립니다. 신경희 기자가 미리 안내합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쳐 있는 태백산입니다. 해발 약 1,560m로 국내에서 7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나선형길을 따라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동합니다. 턱없는 탐방로가 놓인 덕에 몸 불편한 이들도 등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태백산 경관. 감회는 새롭습니다. 이곳에 소풍도 오고 그랬던 추억이 많은데 그동안 못 느꼈던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휠체어에 탄 채 그네에도 올라 봄산의 정취를 만끽해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턱이랑 계단이랑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너무 잘 해놔가지고.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의 총 길이는 890m. 경사도 평균 3.6도로 완만해 일반 시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계단이 아니니까 유모차, 휠체어 아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고 무릎에 부담이 안 되고. 국립공원공단은 2001년 내장산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68구간에 총 57km에 이르는 무장애 탐방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휠체어 등산이 가능한 이 같은 등산길은 내일 개방을 앞둔 태백산을 포함해 올해 3곳이 추가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강릉에는 2400년 전 만들어진 해안사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최근 4년 사이에 이 해안사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백사장을 따라 울창한 해송이 길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에는 수달과 삭 등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400년 전 바람과 파도에 의해 만들어진 이곳을 지난 2008년 생태보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해안 모래 언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파도의 모래가 계속 깎여나가면서 절벽이 만들어졌고 해안도로와 산책로는 유실돼 끊겼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축구장 3배 면적의 해변 백사장이 사라졌습니다. 인근 화력발전소가 대형 해상 방파제를 만들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안 방파제도 만들고 작업보드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파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모래가 급격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구가 사라지며 모래에서 자라는 초종용이 자취를 감추는 등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에서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수중 잠재와 돌제방까지 쌓았지만 침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구 앞에 모래가 쌓여 어선 출항을 위해 퍼내기까지 했습니다. 모래 엄청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한 15일 동안, 20일 동안 작업을 했는데 그 모래 양이 어마어마해요. 발전소 측은 뒤늦게 해안 침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소나 돼지 농가에 전염병이 돌면 모두 살처분한 뒤에 매몰되죠. 이후 가축 매몰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3년 동안 관리하게 되는데요. 2년 전 돼지 7,000마리를 살처분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울의 물 색깔이 파랗지 않고 까맣습니다. 개울 곳곳엔 이끼와 정체불명의 찌꺼기가 떠다닙니다.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밤만 되면 냄새가 엄청 들어가고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고. 살 수가 없어요. 민원이 빗발쳤지만 해당 지자체는 보름 전에야 개울물 오염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가축 분뇨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단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돼서 특별히 스트레스로 인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800m 떨어진 돼지 농가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춘천의 한 축산 농장입니다. 재작년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곳엔 7,000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돼 묻혔습니다. 개울 오염이 이 농가의 어떤 시설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거나 하게 되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서 결국은 대기나 또는 수질이나 토양의 오염원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 급기야 가축 사체를 다시 꺼내 소각하는 작업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가축 매몰지는 전국에 총 72곳. 국가와 지자체가 살처분 이후에도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요즘 건강을 고려해서 당류를 뺀 제로 음료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일명 제로 슈거 소주가 인기인데요. 일반 소주와 얼마나 차이가 있나 비교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중에 어떤 걸 마시는 게 나을까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제로 슈거 소주는 인기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를 먹는 것처럼 뭔가 더 살이 안 찌거나 그런 느낌. 신체에 좀 덜 유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좀 더 끌리긴 해요. 실제로 소비자들 가운데 68.6%는 제로 슈거 소주의 열량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제가 들고 있는 이 제로 슈거 소주의 열량은 100ml당 약 88kcal인데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일반 소주는 약 91kcal로 열량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로 슈거 소주 한 병을 다 마실 경우 밥 한 공기 분량인 320kcal의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로 소주와 일반 소주 5종의 열량을 비교한 결과 열량 차이는 평균 7%에 불과했습니다. 애초에 일반 소주에도 당류가 거의 없는 데다 소주의 열량이 대부분 알코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로슈거 소주의 열량 및 당류는 일반 소주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수가 낮아져서 그 칼로리가 낮아지는 것을. 소주업계의 제로 마케팅이 상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주와 달리 일반 음료의 경우 제로 제품과 일반 제품의 열량 차이가 100배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남원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에 거주하던 9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에 휩싸인 건물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진입합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뱀삭골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뻥 소리에 깨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나와서 보니까는 불이 이미 연기가 자락하게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화재 직후 건물 주변에 있던 20여 명이 대피하고 출동한 소방이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1층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90대 노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90대 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건물 안쪽에서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8시 52분쯤 부산 동래구 10층짜리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경보에 올려서 저기 소화기 걸리고 노래를 했죠. 근데 그게 막지를 못했어요. 이 화재로 주민 28명이 대피하고 5명이 소방에 구조됐지만 불이 시작된 9층 주민인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차된 차 7대를 연이어 들이박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리고 주변 차량 경보음이 울렸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빼 그대로 달아납니다. 제가 소리가 하도 크게 나가지고 나와봤더니 그 운전자분, 남자분, 여자분이 계셨어요. 보고 신고하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 사라졌더라고요.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추정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차량 소유주 50대 여성과 동승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가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오 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준 두산 베어스 선수 8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줬다고 KBO에 신고한 현역 야구 선수는 8명입니다. 모두 오 씨가 몸담았던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대부분 2군의 젊은 선수로 파악됐습니다. 동료 선수들한테 대리 처방 부탁하신 거 맞습니까?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면제 대리 처방 과정에서 오 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 씨는 2022년 말부터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1월부터 80여 차례에 걸쳐 지인 등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업가와 유흥업소 종사자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녹색 수의 차림으로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한 오 씨는 직업이 뭐냐는 재판부 질문에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무직이라고 답했고 필로폰 투약과 수면제 대리 처방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신고하려 한 공범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강력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1일 재판에 폭행과 협박 피해자이자 마약 투약 공범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4월에도 2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7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수출의 최전방 기지인 인천항을 가봤더니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하며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수출의 최전방 기지인 인천항. 48만 제곱미터 부지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배에서 내린 화물을 옮기고
화물 트럭도 분주히 컨테이너를 실어 나릅니다. 올해 1분기 이곳 인천항엔 가로 6m 컨테이너 87만여 개 분량의 화물이 드나들며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습니다. 물동량을 끌어올린 건 자동차로 1분기에만 17만 8천여 대가 수출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완연한 회복세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2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 7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역 수지는 15억 4천만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수출을 끌어올린 건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인공지능 붐을 타고 반도체 수출이 50% 이상 늘었고 자동차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24%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아직 굉장히 견조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신모델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전기차도 하반기에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금 사과, 금 양배추 같이 요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작황이 부진한 탓도 있습니다만 복잡한 유통구조가 한몫합니다. 정부가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유통비용을 10%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산지 공판장에서 개당 2,000원에 팔린 황경식 씨의 사과. 도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가면 5,000원으로 값이 껑충 뜁니다. 공판장에 냈을 때랑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되는 단가를 봤을 때는 우리가 농가에서 팔았는 가격에 최소한 배 이상은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단계마다 마진이 붙는 탓입니다. 정부가 과도한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농수산물 도매법인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선보입니다. 국내 농수산물 유통은 소수 도매법인이 독과점하는 구조로 경매 낙찰가의 최대 7%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이를 적정 수준으로 줄입니다. 현재 7% 수준인 위탁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 도매 시장도 적극 활용해 비용 절감에 나섭니다. 올해 우리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목표액을 5천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용자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답게 품목을 다양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양파 등 주요 품목의 마트 낱개 판매를 허용해 포장 비용과 인건비도 줄입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유통 비용을 10% 정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실행하려면 관련법 개정이란 문턱을 넘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통카드죠. K-패스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교통카드도 있는데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벌써 100만 명 넘게 발급을 받았다는데요. K-패스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K-패스는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카드로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급 비율은 20%에서 최대 53%입니다. 환급 조건이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탑승해야 하고 60번 쓰는 것까지만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7만 원을 썼다고 하면 일반인은 20%인 14,000원, 청소년은 21,000원을 다음 달에 환급받는 겁니다. 이 K-패스는 알뜰 교통카드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앱에서 회원 전환만 하면 됩니다. 저희 K-패스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기후동행카드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카드도 있잖아요. 서로 뭐가 다른 거죠? 네, 이 K-패스가 사후 환급 방식인 반면 기후동행카드는 정액권입니다. 기본 62,000원인데 서울에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신분당선 등 광역 대중교통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인데 광역 교통을 타야 한다. 그러면 K-패스를 써야 할인이 됩니다. 자, 그럼 저처럼 서울인데 광화문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어떤 카드 쓰는 게 유리하죠?
네, 한 달 평균 교통비로 77,500원 이상 쓸 경우엔 기후동행 카드가, 이보다 적게 쓰면 K패스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로 월 8만 원을 썼다면 K패스 사용자는 20%를 환급받아 6만 4천 원을 내는 건데요. 월 6만 2천 원인 기후동행 카드보다 2천 원을 더 쓴 셈입니다. 근데 사실 교통비,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 쓰는 게 좋습니까? 네, 오늘부터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더 경기패스와 아이패스도 시행됐습니다. 이 K패스와 같은 전국구 교통카드인데 지역민에게 횟수 제한 없는 무제한 할인이란 추가 혜택을 얹어준 겁니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은 더 경기패스와 아이패스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카드가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로 통합하면 더 편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올 초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앞두고 경기도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의 참여를 바랬지만 경기패스를 만들고 있던 경기도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왜 남의 사업에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하냐는 겁니다. 경기도는 경기패스 한 장으로 충분하다며 사업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기권 개념인 기후동행 카드 쓸 거냐 아니면은 K패스 쓸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수도권 내에서만이라도 통합적인 카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의 이용 행태 이런 것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도권은 생활권이 비슷하잖아요. 괜히 행정력이 낭비된다든지 중복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동부 명문대에서 시작된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등에는 경찰 병력이 투입돼서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이 이뤄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백악관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점거한 캠퍼스로 무장한 경찰 수백 명이 들어섭니다. If you refuse to leave, you may be placed under arrest. 학생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맞서고 경찰은 사다리 차를 동원해 건물에 진입해 점거 중이던 학생들을 줄줄이 연행합니다. 현지 시간 30일 밤 경찰이 콜롬비아대를 점거한 시위대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50여 명이 연행됐는데 뉴욕 당국은 점거 농성에 학생이 아닌 외부 선동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would be surprised how many people that are on these grounds don't attend the schools. 콜롬비아대에서 시작된 반전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UCLA에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충돌하며 곳곳에서 격화 양상입니다. 난처해진 백악관은 하마스의 거듭 휴전 협상안 수용을 촉구한 데 이어 같은 날 휴전과 관계없이 라파에 진입하겠다고 말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라파에서의 대규모 지상전에 반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We don't want to see a major ground operation in Rafah, certainly.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영화 범죄의 도시 4편이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다 아는 이야기라서 식상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이렇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박소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관객들은 또다시 아는 맛을 찾았습니다.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부 사항을 달리하는 마동석의 전략이 이번에도 통한 겁니다. 마동석은 4편에서도 기획과 제작의 주도권을 잡고 영화의 뼈대를 모두 직접 만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면을 잘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고 마동석 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한 신의 좀 시리즈가 된 것 같아서 디테일은 미묘하게 변주했습니다. 난도 높은 액션을 잘 소화하는 배우 김무열을 투입했고 복싱으로 선 굵은 액션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 정말 총이라든지 칼 이런 도구들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피지컬로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통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고뇌하는 마석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감정선도 이전보다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1편과 2편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장희수의 복귀가 불을 지폈습니다. 3편에는 안 나오셨던 기존에 있던 역할이셨던 분이 나오셔서 이제 액션씬도 많은데 그만큼 재밌는 요소도 많아서 앞으로 추가 제작이 예정된 것만 총 4편. 관객들은 계속 진화하는 시리즈를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15년 먹은 맛을 잊을 수는 없으니까. 15년 동안 갇혀있다 풀려난 오대수가 중국집을 돌아다니며 만두 냄새를 맡습니다. 코로 추적해 감금 장소를 찾아내죠. 문호 찰스 디킨스는 평생 접착풀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병을 만드는 공장에서 라벨을 붙이던 고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각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워낙 예민해서 쉽게 마비되기도 합니다. 후각 피로 현상입니다. 공자도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가면 퀴퀴한 냄새를 맡다가 곧 느끼지 못한다고 했죠. 시궁창에 빠지면 시궁창 냄새를 못 맡는 법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전국선관위에서 풍겨나오는 악취가 끔찍합니다. 지난 10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드러난 비리와 규정 위반이 1,200건을 넘었습니다. 온전한 채용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과 차관급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직과 중간 관리자 27명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른 사무총장을 포함해 22명의 감사원 조사 자료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4급 이상이 350명 선인 조직에서 비리 혐의를 받는 전 현직이 49명에 이르는 겁니다. 간부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하면 면접위원을 바꾸거나 합격 순위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사무총장 딸의 점수 칸을 면접관들이 비워두면 담당자가 높은 점수를 써넣었다죠. 채용과 전보, 관사까지 특별 대우를 받은 사무총장 아들은 직원들이 세자라고 불렀답니다. 시궁창이 따로 없습니다. 악취에 마비된 듯 그들만의 천국에서 대를 이어 조직적인 비리를 벌였습니다. 냄새가 냄새를 맡나 집단으로 몰려다니다 보면 때론 치명적인 독, 마비된 감각으로 비틀비틀 걸어간다. 선관위는 지난해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고집했습니다. 겨우 4명만 수사 의뢰를 했죠. 사무총장과 차장을 면직 처리해서 공직 재임용 기회와 연금까지 챙겨줬습니다. 그 무렵 중앙선관위원장이 특혜 채용 대책회의를 주재한 모습 보시죠. 위원장 맞은편 벽에 엄정과 공정을 다짐하는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5월 1일 앵커 칼럼 오늘 가족회사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반면 내일 강원과 전북 동부, 경북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열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수도권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도 대기가 건조해질 수 있어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자정까지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만 오전까지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이 12도, 대구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4도, 청주가 2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상권 해안과 제주 해안에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날 전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나타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